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세월호 사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관보고 평가, 청문회 논의 등을 이유로 사실상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가정보원, 인천해경 등을 잇따라 방문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조사에서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지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으로부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에는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관객몰이에 나선 화제작 명량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한 가지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는 금요일 월드 리뷰입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태도, 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합뉴스 보도가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 발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휴전 합의 또 지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합의했다가 또 번복하고 공격하고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 캠프죠. 유엔 학교를 공격한 것에 대해 유엔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고 하죠. 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유엔 학교 폭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유엔 학교에 폭격을 가했는데요. 당시 학교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 등 3,300여 명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 폭격에 대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수장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적인 수치라고 말했고요. 예. 잠자는 어린이를 폭격한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모욕이고 전 세계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미국 국무부는 이날 유엔 학교에 대한 폭격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지만 폭격의 주체를 따로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범죄 행위 자체는 비판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지난 23일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상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4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예.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는 뻔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로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한 사실 이게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스라엘이 지난 20일에 탄약 공급을 요청했고 미 국방부가 이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갖는 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는 것이 이런 무기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이스라엘에 총 1,21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해 왔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고 전했고요. 예. 이스라엘 역시 매년 전 세계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만 3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이스라엘에 제공했는데요. 이 신문은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가 이스라엘 국방비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고요.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사실상 고객 국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때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표결에서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 대부분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해온 건가요? 네, 유럽 국가들도 말로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가디언은 최근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에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또 연구비 명목으로 이스라엘 군수산업에 수억 유로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칠레 등의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그리고 협력을 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이 바탕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인데요. 이 핀란드도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 어떻습니까? 핀란드가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와 이스라엘의 무기 거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 담당 업체인 라파엘과의 거래인데요. 예. 그동안 핀란드와 라파엘의 무역량은 1억 1,4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중동 비핵화에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요. 핀란드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 미국과 독일에 이어 이스라엘에 10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어제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이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엠네스티는 한국이 2008년부터 5년간 227억 원 상당의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엠네스티 관계자는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이스라엘로 공급된 데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민간인 학살을 보고도 그동안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배경,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인권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폭력에 침묵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국제사회의 이중적인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 거래의 대가가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목숨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새 8월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 난 게 4월 16일이니까 달수로 한다면 석 달. 5달째. 아, 5달이군요. 예.
세월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 만들라는 것이 이번 730 재보선 민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설을 보니까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론, 경제 우선론에 맞선 야당의 무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낡은 수법이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놓고 강력한 투쟁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구호는 대단히 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고를 놓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는 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예. 여당은 그랬다는 겁니다. 또 보수 언론은 그랬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다수 민심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집권 세력을 엄중히 문책할 일이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했으며 대통령은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여러 혁신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절차가 이 정도 진행됐으면 야당은 공세를 접고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했다. 그게 다수 민심이었다. 그런데 야당은 끝까지 사고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유가족 편에 섰다. 중앙일보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할 일 다 했는데 야권은 여당이 그렇게 성의를 보였으면은 그런 대로 그 진정성을 믿어주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끝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유가족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이것을 정쟁화했다. 이게 바로 중앙일보의 시각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호 전국에서 보여준 강경 일변도의 정치 행태가 국민을 짜증나게 한 것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 조중동의 인식은 바로 여당의 인식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 이렇게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해야겠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1분 30초 동안 원칙이라는 단어가 3차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방안을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막았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진정한 톱이 바로 이 사람 아니냐라고 지목했었는데 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민심을 악화시켰다.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결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에 들어가면서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호를 잊어달라. 딛고 이제 일어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유가족 외에 지금 일상으로 안 돌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더 뻣뻣해진 새누리. 한겨레 기사 제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선거에서 이기니까 여당 세월호 버리기에 나섰다. 이겁니다. 자, 특별법 협상과 별도로 세월호 청문회는 개최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 김현미 새정치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증인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서 8월 4일부터 닷새 동안 예정된 청문회 일정 전체가 찌그러질 위기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가운데 한 명은 꼭 나와야 사고 당일 7시간의 대통령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우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측근 3인방,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당일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 시간인데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이거를 파악해봐야 이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야당 주장인데 새누리당은 사생활 운운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사생활이 왜 나옵니까? 뭐 남에게 공개하기 힘든 뭔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시중의 풍문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미루자. 그렇다면 더 논의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여당은 거절했습니다. 시한 안에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면 청문회는 맹탕, 무력화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세월호에 대한 여당의 태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보수 언론이 야당 걱정하면서 내놓은 세월호 이제는 정쟁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이건 결국 여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 언론의 야당 걱정은 여당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앙일보가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참패 후유증을 다뤘는데요. 오늘 사면에서 말입니다. 그 중도 세력이 퇴조됐다.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뭐 진짜 중도 세력 정도가 아니라 야당의 선명성을 통째로 말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퇴조하게 됐는데 강경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당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따옴표 달린 그런 제목을 오늘 사면에서 다뤘습니다. 예, 중도 세력이 당권 잡아서 선거에서 졌는데 강경파가 당권 잡으면 더 어려워진다. 예. 새누리당하고 합당하라는 얘기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불리는 경향신문 한겨레는 어떤 시각을 제기하고 있느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27면입니다. 오피니언란에 나와 있는데요. 사설에 실린 내용입니다. 세월호 심판을 외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당에게 질질 끌려다녔다. 질질이란 표현을 제가 넣었습니다. 달고 다른 정권 심판론에 목을 맬 뿐 막상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무기력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평가를 받는 책임 정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구실을 한 것이다. 정권 심판이 타당한데 야당이 워낙 무기력해서 결국 이렇게 정권 심판론을 부상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 때 재난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에도 컨트롤 타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었던 컨트롤 타워가 또 사퇴를 하니까 허탈하기까지 하더군요. 예. 결국 중앙일보가 주장한 중도 세력 퇴조, 강경파가 당권 잡으면 더 어려워져 이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무기력, 야당의 무기력이 결국 이번 참패를 낳은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한겨레도 경향신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선거판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나 담론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표를 줄 리 없다. 여기에다 밀실공천, 수첩공천, 돌려막기 공천은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외에 야당의 참패 요인들을 분석한 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노선과 전략도 정체불명으로 지리멸렬했다. 세월호 침몰, 인사파동, 유병헌 수사 난맥 등 정부의 무능으로 도드라진 3대 참사를 견제하고 교정하라는 민심을 담아내지 못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국정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줄창 여론 눈치에 끌려다니는 대중 추수주의였다. 무엇 하나 스스로 기획해서 주도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의 의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990년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그때 218석이었거든요. 개헌도 할 수 있는 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섰던 야당 71석의 평화민주당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 동안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선거가 가능한 지방자치법을 쟁취했던 거지요.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국민회의였죠. 약칭으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많은 130석.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야당 의석입니다. 제일 많았던 거는 열린우리당. 그땐 야당이 아니었군요. 어쨌든 그 맥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맥을 이어오는 정당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130석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의석을 갖고도 존재감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야당의 현실은 무기력. 그것 말고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사면을 보면은 당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실질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실감나는 그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야 다 아실 테고 두 번째,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절박감 부족. 이거라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의원과 당직자들이 관료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권보다는 눈앞의 밥그릇에 더 신경을 쓰는 의원과 당직자들이 많으면 그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은 열정에서 나온다 하는데 언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셋째, 비전과 목표의 실종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투사들이 한국을 바꾸겠다면서 정당과 현실 정치에 투신하던 그런 시절에 비로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은 왜 집권해야 하는지, 집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학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이 무능하면 당연히 정치가 퇴행하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근본적인 내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한겨레의 기사 내용입니다. 예. 이 재보선 결과의 유일한 성과, 야당 쪽에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의 퇴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야당 패배가 한편 아프기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야당의 어떤 재기의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철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한겨레가 3면에서 다뤘는데요. 넉 달 동안 대표로서의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기초공천, 무공천 갈등, 자신의 결단이 아닌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헤쳐나간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에 미숙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렸습니다. 갈등관리 능력의 부족함은 6.4지방선거 7.30 재보선 공천 작업에서도 드러났는데 광주시장 후보의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씨를 공천하는 방침에 항의해서 동료 의원이 탈당하는 이런 소모적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7.30 재보선 공천에서 큰 생채기를 남겼다는 거죠. 서울 동작을 해서 광주 광산을 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잡음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는 평당원이 된 안철수 대표가 살아날 길은 안철수 현상을 낳았던 자신의 이미지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대중적 인기를 모은 것은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대중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공감 능력과 합리성을 갖춘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 정치 앞에서 그의 참신함은 급격히 빛이 발했고 새정치라는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거지요. 사실 이번 공천파동 또 지난 6.4지방선거 공천파동도 보면은 결국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구태와 다르지 않다. 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신선한 감동을 원했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재보선 참패로 안철수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분석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회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철수 대표는 지금도 야권의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이제는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깨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김한길 어디로 이런 내용은 뭐 없습니다. 집으로입니까? 예. 안철수 어디로 이런 기사는 있는데 김한길 어디로 이건 없네요. 한국일보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야권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선거 때마다 깜짝 이벤트식으로 이루어지는 야권연대의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짚으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 블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 야권 통합론 이게 힘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 그 시각을 오늘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동작을 선거에서 개별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를 성사시켰지만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석패하면서 빛이 발했다는 거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뒤늦은 단일화 때문에 야권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기동민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긴 했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돼서 사표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1000표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900표 차로 진 노회찬 후보의 패배는 더욱 아프기만 합니다. 야권 지지층조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이벤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단일화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야권 전체에서 큰 틀에서 야권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민의를 받아들여야 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내 코가 석자다라면서 야권 통합 논의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당 수습이 바쁜데 야권 통합 논의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총선 임박해서 하겠죠. 다음 총선 임박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예.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철도 비리 관련 수억대 받은 의혹을 실었습니다. 다른 신문도 다 다뤘는데요. 근데 수사 대상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철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조현룡 의원의 운전기사와 측근을 각각 집에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내 최대 철도 궤도 업체인 삼표 ENC 측으로부터 이 운전기사와 측근을 통해서 조현룡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현룡 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군요. 2008년부터 2011년 이때 이사장을 지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의원 재직 시절에도 이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4명에서 5명 정도의 혐의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다음 주에 조현룡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주목됩니다. 이 또 선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의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야당 의원도 혐의를 포착했다. 결국 야당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동아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는데 놀랍습니다. 전직 청와대 수석들이 대기업 또 로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전관 예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또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대통령이 얼마나 힘주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의 그 어떤 문제인식 이것들이 전혀 녹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순홍 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그리고 최금락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SBS 보도국장 지냈던 최금락 씨 아닙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기업 또 로펌으로 가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규를 강화해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를 축적하는 전관예우나 관료 플러스 마피아 즉 관피아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지만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고위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셈입니다.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어디로 가느냐? LS의 상근 고문으로 옮겨서 해외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2월에 퇴직한 최금락 전 홍보수석 비서관. 이 사람이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을 맡아서 홍보전략부문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으로는 저축은행 비리로 파면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복직한 금융위원회 김모 씨와 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허무 씨가 로펌 그리고 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연관성만 조사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서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제한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국가의 그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국가 정책 전반을 이끌지만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반들 사실상 재취업에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배당 확대가 주가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당 수익 제대로 좀 챙겨줘라 이렇게 기업들을 상대로 압박을 했지요. 이게 그 가계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가계소득 늘리는 효과 좋지요. 그러나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더 불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지난해 평균 배당 수익률을 1% 정도 올려서 예상 배당금을 조사했더니 외국인 주주에게 총 5조 7,480억 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3조 1,65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리게 되면은 또 조 단위로 이 돈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배당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주식 소유 구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 32.9%, 법인 24.1%, 기관 16.1%, 개인이 23.6%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과 기관은 가계소득과 무관한 그런 경우인데다 개인에는 주로 기업 오너가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배당 수익을 올려주게 되면은 외국인 또는 재벌가들에게만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요. 순수 개인 투자자들이 10%밖에 안 돼서 배당을 확대해도 정부 정책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돈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모를 리 없죠. 예. 이런 덕분인지 몰라도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0선을 넘었죠. 정말 몇 년 만에. 예. 지금 지수가 오늘 개장 전인데 2076이니까요. 예. 거의 2100에 육박한 그런 지수입니다. 저는 그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베노믹스도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요. 가계소득이 또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이러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하면은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해서 수익을 챙기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몰수 추징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겁니다. 앞자리는 생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지만 뒷자리는 일부 바꿀 수도 있게 한다. 이런 정책이란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사회면에 실은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당초 알려진 치약 먹이기와 같은 가혹행위 외에도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모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 4명이 윤일병이 의무대에 배치되고 2주의 대기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가혹행위를 시작했는데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했고요. 다리를 폭행한 뒤 다리를 저니까 절뚝거린다면서 다시 배, 가슴, 턱,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연이어 폭행을 당해온 윤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의무병이던 이들은 윤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했습니다. 윤일병이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했는데 얼굴과 허벅지에 생긴 멍을 지우려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약을 발랐습니다. 아이고, 더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견디기 힘드네요. 이게 물론 당연히 이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폭력이 통제가 가능한 군 집단 안에서 서스럼 없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조사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계일보 구면에는 병보다 아픈 편견에 이렇게 오는 뇌전증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전증,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그런 질환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제가 준비한 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를 떠납니다. 손학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 그동안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동지들, 어려운 상황마다 도움을 주셨던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자당은 보궐선거 후보 공천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명시에는 손학규 서강대 교수를 저 같은 사람이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 정신을 전파하고 확대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도 영국의 블레어, 러시아의 푸틴 등 40, 50대 지도자를 예로 들며 과거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한나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손학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달 넘게 외로운 민심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검게 탄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은 여느 총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농심을 배우는 것. 정치적 거취를 고심해오던 손학규 전 지사가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 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재보선 핵심 승부처였던 경기 분당을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번 선거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 고문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남북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나는 꼽살이다에 나왔던 손학규 후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제 책 제목으로까지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거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루 일을 끝내고 비누 향기 맡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삶.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결국 7월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활동 역시 사실상 반쪽 특위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기관 보고에 대한 평가와 청문회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은 엊그제 이틀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 의원에게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의원입니다. 예, 우선 재보궐선거 직후라 간단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대단히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했던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처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이 실망감이나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당장에 지금 뭐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88년도부터 이 제도권 밖에서 물론 제도권 활동은 안 했지만 지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많은 그 각가지의 상황을 접해봤지만 이번 그 보궐선거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표심으로 보여준 거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예. 많은 언론들이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요. 그 여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러 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당의 후보를 자당의 후보를 찍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번 결과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형편없이 안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표심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고 야당을 심판했다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다. 이제 이렇게는 봅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던 그 선거구에서 우리가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분석도 일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예. 세월호 국조특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이틀간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들 둘러보셨는지요? 예, 서울 국가수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하고 인천 해양경찰서 이렇게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예. 국가수 다녀온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그 시신 발견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슨 일로 여기 방문하게 됐고 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언론에 보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 중에 하나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청해진 해운의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자로 지목된 유병원 일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월 21일 날 밤에 국가수에서 DNA가 유병원 씨 것과 일치하다라는 발표 그런 검사 결과가 있었고 22일 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 제기가 상당히 강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는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정조사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예. 저희가 그 국가수를 갔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밝혀야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밝히지 못했는지를 좀 확인하러 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장기 훼손이 심해서 여전히 그 사고 원인 시기를 밝힐 수 없다라는 게 그날 국가수의 입장이었고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시체 주변에서 발견된 구더기를 가지고 전북 경찰청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병원 씨가 입고 있던 의류에서 사고 원인과 시기를 밝히겠다라는 그런 검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과연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6월 12일 날 발견됐을 당시에 현장에 국가수가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 주변에 있었던 유류품을 수습해서 검시를 만약에 했다라면
지금처럼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못 밝히지는 않지 않았겠냐. 즉 사건 초기에 경찰의 초동 대응의 미비로 인해서 이 사건이 미제의 사건으로 현재까지 미제의 사건으로 빠지게 된 요인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유병원 씨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4월 23일부터 모든 도와 각 언론에서 유병원 일가의 이 비리 문제로 초점을 맞추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예. 그것이 정부의 의도된 소위 말하는 충격 상세 아이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인데 이 역시도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고 믿지 못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진 그 특위에서 이 문제 역시도 밝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이것을 국가수에서 다녀온 제 나름의 그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이 어제 정보위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거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나왔다는 업무용 노트북 말씀하시는 그 거죠? 업무용 노트북은 돌아가신 분의 노트북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지적사항을 작성했느냐 여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국정원에 갔을 때 저희가 좀 믿지 못한다, 의혹 제기를 했던 건 뭐냐면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매번 그 거짓된 자료 또는 확인되지 못한 채 그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또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 그러면 그제서야 확인해가지고 또 해명 자료를 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6일, 27일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가 3월 18일부터 20일에 있었다는 것이 지적사항 100가지 노트북에서 확인이 됐는데 국정원에서는 26일, 27일 예비조사가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부터 20일간 진행됐던 그 현장 조사에서 국정원이 주관하고 주도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국정원이 15번째부터 18번째 즉 CCTV와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일본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문제 등 지역적인 문제만 관여했지 전체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 해명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한 거고요. 그 보안 측정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증언은 누가 한 겁니까? 해경에서 한 겁니다. 해경에서요? 네네. 예. 그 해경 당사자가 그 보안 측정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참여했던 분의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해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특히 1, 2, 3정 정장이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기관 보고에 와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 자체적으로 그 감찰을 하거나 좀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이 해경의 초동 대응의 부실,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결국은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생존한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이후에도 해경의 그런 할 수 없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마치 구조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던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나왔던 많은 그 가지수들 중에, 그러니까 특히 해경이 왜 그토록 이 상황을 처음에 제대로 못했는지 또는 선장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은 선장 선원님이 90%이거든요. 예. 필수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해난 구조 사업에 투입이 됐을 때 제2, 제3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병원 씨 사망 시점이나 사인과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문제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글쎄, 과학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어쨌든 국가수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현재까지 주장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그 검증 방법 말고도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유병헌 씨의 그 행적 또는 유병헌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증언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에서의 한 1km 떨어진 곳에 CCTV가 있거든요. 예. 예, 그 CCTV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수많은 구속된 사람들이 그럼 유병헌 씨를 최후에 언제까지 그 유병헌 씨를 보호를 했느냐, 은닉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 시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현재로서는 검경이 그 사망 시점이나 사인을 밝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초기 대응을 부실했기 때문에 그 6월 12일 날 최초에 발견했다는 그 신고 이후에 사인을 그러니까 그 시신을 관리하는 것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2일, 23일 날 계속적으로 무슨 가방도 나중에 보니까 유병헌 씨 가방이 아니더라. 안경도 유병헌 씨 거라고 추정됐다고 경찰청장이 업무보고 때 와서 밝혔는데 예. 그것이 최초 신고했던 박모 씨의 안경이고 지팡이도 사라졌다가 찾고 그다음에 목표도 없어졌다가 찾고 이런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의 그런 그 폴리스 라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다음에 수색견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이 과연 이분들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파악할 이렇게 수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인 거죠. 예. 그다음에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그 5월 25일 날 순천 그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에 급습했는데 그때 이제 유병헌 씨가 그 별장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경의 공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한테는 도대체 그 공권력이라는 집단이 실질적인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병헌 씨 관련해서 사망 시기나 사망 원인 이것을 검찰이 경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유병헌 씨 시신 관련해서 7월 30일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경찰관의 증언임을 내세워서 시신은 아니다라는 경찰관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병헌 씨 시신은 맞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전제로 그러니까 국가수의 발표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목표가 분실된 상태에서 키가 15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신인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서 목표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시신을 재보니까 159.7cm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DNA 분석과 지문 채취 플러스 시신과 치아 이것을 종합하면 유병헌 씨 거다라고 얘기하는 국가수의 과학적인 이 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뒤엎을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예. 7월 22일 날 검시한 결과는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일단 그런데 다만 경찰이 얘기했다는 그 증언은 그 당시에는 예.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증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세월호에서 나왔다는 그 업무용 노트북 얘기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인천 해경 관계자가 그 증언을 한 겁니까? 인천 해경 그렇죠. 참여했던 분이죠. 3월 예. 18일부터 20일 날 2박 3일 세월호를 타고 현장 검증을 나섰던 참여자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국정원 인천 지부 관계자가 예. 이거를 검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이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국가정보원을 먼저 방문하고 인천해경을 나중에 방문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해경에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에 다시 질의할 그런 일정 같은 건? 합니다. 네. 예. 다시 확인하고 할 겁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수 그리고 국가정보원 인천해경 다녀오셨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다기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병헌 씨의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장기 훼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변사자의 경우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수에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훼손이 근데 돼서. 그 짧은 기간에 예. 훼손된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고 원인, 사고 시기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노력이 조금 더 정확하고 바르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경찰과 검찰은 유병헌 씨가 언제까지 생존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노력이 가일층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지금 경찰이 유언비어 유포를 단속하겠다,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아무리 한들 그 단속이 단속으로 그냥 공연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경찰이 있다. 그래서 경찰은 유언비어 차단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사고 원인과 사고의 시기를 밝히고 입증하는데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150만 명을 동원해서 유병헌을 찾겠다라고 국력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찾지 못한 것 또는 유령을 쫓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이라고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력이 모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은 보안 장비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적 참여이지 100가지 지적사항을 다 관여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에 지적사항을 작성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3월 18일 날, 20일 날 검증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해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비교해서 과연 국정원이 세월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될 의혹이다. 즉 보안 장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예. 이 배가 얼마나 부실 덩어리인지를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명쾌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경과 관련해서는 초동 대응의 이제 부족함과 부실함과 엉터리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해경이 퇴선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했으나 누구도 퇴선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해경이 좀 더 유족들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또 고민해서 이런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청문회 절차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청문회 증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애초에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와대와 그 다음에 세월호의 초기 대응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함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호성 제1부속실장, 그리고 유정복 안전행정부를 총괄했던 전 장관, 이 세 분이 증인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접점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오늘 더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야가 따로 없다. 그다음에 성역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단계, 그다음에 재발 방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정략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여야의 간사 협의로 여당에서 추천하는 증인, 그다음에 야당에서 증인한 증인을 다 받아 안아서 예.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이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오늘이라도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궁금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후 상황 또 살펴보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8월의 첫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최광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엊그제 개봉한 영화 같습니다. 네. 예, 최민식 씨 주연의 명량입니다. 네. 예, 이 명량 해전을 그린 영화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인사도 안 드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최광희 영화 네.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제대로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예. 예. 명량해전에 대한 얘기죠.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전투죠.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 뭐 한국인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충무공 이순신. 근데 이상하게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는 잘 안 만들어졌어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는 나왔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 한번 성웅 이순신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60, 70년대에 아마 한두 편 영화가 나왔던 걸로는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러나 그때 당시의 영화 기술로는 그 명량해전을 리얼하게 재현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뭐 애국심 고취 차원의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한국 영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역사적인 아이콘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좀 또 그 등한시했던 것은 따로운 이유가 아니라 예.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영화도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세종대왕 가지고 영화를 만든 작품이 제 기억으로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코미디 한 편이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세자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영화는 뭐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아이콘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알기 때문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극장까지 가서 또 볼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대극들 쭉 보시면은 뭐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한 번도 영화로 다뤄보지 못했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던 그런 그 왕 가운데 한 명이었죠. 예. 비록 폐위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개봉한 직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 누구냐 했더니 그전엔 세종대왕이었는데 광해로 나왔다는 그런 약간 웃지 못할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많이 달았는데 워낙 부정적인 호악한 이미지로 많이 달아졌고요. 그 외에 최근에 또 특히 조명받고 있는 왕이 이제 정조죠, 정조. 예. 그 사도세자와 정조의 이야기 드라마라도 다뤄졌고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 최근에는 현빈 씨가 환한 등근육을 선보였던 영린. 영린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치렀던 그 해전이 총 23번 아니겠습니까? 23전을 치렀는데 23승을 했어요. 23전 23승. 그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기록이죠.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요. 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와중에 또 모함을 받고 또 백의종군까지 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은 뒤에 이제 참전한 것이 바로 명량해전이었는데 그 직전에 사료에 따르면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괴멸당하죠. 예. 일본군에 의해서 괴멸당하고 만여 명의 전사자가 나고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판옥선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남은 게 딱 12척. 그것도 뭐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뒤에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수배를 해서 한 곳에 모았고, 그 가운데 또 한 척인 또 약간 고장 나가지고 아예 전투에는 참전을 못해서 13척이냐 12척이냐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13척 가운데 12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그 왜군이 이제 그 몰고 온 함대는 총 330여 대, 333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또 333대가 모두 참전했느냐? 예, 모두 참전한 건 맞는데 그들이 이순신 장군하고 맞붙은 데가 이제 진도 어귀에 울돌목이죠. 예. 그 울돌목 그 해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협으로 330척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앞에 본선을 포함해서 130여 척이 들어갔다가 이제 작살이 난 거죠.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나게 대패를 당하고 이제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총 8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전투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뭐 역사 시간에 졸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울돌목이라는 데가 일단 회오리 바다이고, 거기에서 이제 순류에서 역류로 바뀌는 시점을 이순신 장군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적들이 서로 막 그 배들끼리 막 부딪히게 만들고 뒤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제 화공과 그다음에 이제 배를 이렇게 부딪히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 판옥선이라는 그 배가 앞이 좀 둥글면서 높대요. 그래서 그 외선들을 이렇게 직접 부딪혀버리는 그런 그 전투를 하게 되면은 또 나서서 또 백병전을 벌이고, 예.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포들을 동원해가지고 외선을 격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울돌목의 회오리에 휘말려들어서 침몰하거나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고 대파된 그런 외선만 약 30여 척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후퇴를 하게 되는,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 영화 명량이라는 작품이 아주 리얼하게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61분 정도가 해전 장면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충무공 이순신의 네. 생애보다는 그 명량해전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한 시간은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장수로서의 모습과 동시에 한 명의 그 실존적 인간으로서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기초한 그런 그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고통, 번뇌,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 뭐가 굉장히 뭐 정말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막 이런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고통받는 백성들과 그 군사들에 대해서 좀 연민을 느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병의 어떤 그 병사들이 지켜야 될 그 군율을 지켜야 되는 엄혹한 그런 뭐랄까요, 되게 이 결단력이 있는 그런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딜레마, 그럴까요? 이런 몇 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민식 씨가 너무 악역을 많이 해서 이순신 장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차라리 외군 장수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한국 배우 가운데 송강호 씨가 맡아도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김민석 씨도 사실 악역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집회라든가 과거에 이제 500원짜리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도안으로 나왔었고, 좀 이렇게 선한 이미지 아닌가요? 실제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이순신 장군의 사진을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추상화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뭐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최민식 씨가 그럭저럭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연기를 펼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최민식 씨가 전반부에는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수로서의 고뇌. 게다가 또 이순신 장군이 저거 모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선조 왕이 이순신 장군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칭찬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양으로 데려다가 또 문초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감히 장군을 질시했단 말이죠. 군주인 나보다 사람들이 제일 네. 칭송해?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 해전에서 그런 승전보를 올렸던 장수에 대해서 상 한 번 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이 왜군의 침탈에 대비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는 왕이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피신을 하는데 도와줬던 신하들한테 상을 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애들은 공이 있으므로 상을 준다. 이순신 걔는 워낙 자기가 해야 될 장수로서의 일을 본연의 임무를 한 거지 그걸 상 줄 일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못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대비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부하들 독려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은 상당히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 대사를 통해서 나오지만 난중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597년 9월 16일에 명량해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라는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12척의 배로 어떻게 300척이 넘는 왜군들을 상대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다 게다가 조정은 이순신 장군한테 수군을 포기하라. 어차피 게임이 안 된다. 육군으로 합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게 상수를 보내서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상수를 올려서 전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 명량이라는 영화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그 가슴 벅참을 느끼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군도가 개봉을 했고 엊그제 이제 명량이 개봉했고 또 다음 주인가요? 네. 해적이 이제 개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도는 봤습니다. 네.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방주사를 좀 맞고 봤죠. 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예방주사를 맞으셔서 좀 즐기셨군요. 예.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몇 가지 있었어요. 음악이라든가 네. 또 나레이션 부분. 네. 그냥 말 안 해도 이해할 것 같은데. 네네. 네. 명량은 아직 못 봤고요. 네네. 예. 명량은 볼만합니다. 저는 군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명량은 군도가 한 70% 정도 된다면 명량이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예. 군도가 70점, 명량이 100점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량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 시대의 의적은 누구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명량을 보면서 그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배에 갇혀가지고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그 절박한 그 와중에 7시간이나 대통령이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그것도 사생활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몽진을 갔었나요? 모르겠어요.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생활이 있겠죠. 대통령이나 리더도 자신들의 사생활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니 밤에 업무 시간 외에 사생활이 존중받아야죠. 하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낮 시간 동안이잖아요. 300여 명의 목숨이 백척간도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7시간의 사생활을 어디서 뭘 하면서 즐기셨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리더십이 있구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는 저런
이순신 장군 같은 멋진 리더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통탄할 겁니다. 이미 개봉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통탄하시겠죠. 극장 안에서 통탄하시고 나와서 또 지난 선거 결과를 보듯이 권율 장군 같은 리더들에게 표를 주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의감을 편리하게 극장 안에서 해소하고 마는 거죠. 야, 멋있다. 저런 리더 멋있다. 예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몰려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정의감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그 1000만 명은 절대로 거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옵니까, 근데? 배설하는 거죠.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죠. 예.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순신 장군 만세. 그러고 나와서 끝. 세상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권율 장군한테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좀 착잡한 심경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고 영화 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아니, 그 영화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얻은 성찰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그 안에서 그냥 해소하거나 배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바뀐 생각을 토대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한치도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영화의 목적이 뭐 단순히 흥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을 극장 안에서만 해소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천만이 보고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 그 이유가 이 사회를 바뀌는 그런 힘으로 좀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야당 소속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MBC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고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과정에서의 어떤 검증할 내용이 있어서 찾아가겠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의 입장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MBC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온다면 어떤 예우를 갖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2시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라디오 메모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분향소가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닿아 있는 안산선 초지역에서 가깝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경기 북부협의회 조합원들의 바캉스 번개가 8월 1일 오늘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2번 출구에서 가까운 터줏대감에서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경북 서남부, 즉 성주, 칠곡, 고령, 김천, 구미 조합원 모임이 8월 2일 토요일 낮 4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 1길 56 조합원 구름너머님 댁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조합원 관조님 010-6269-7154로 해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성남지회 8월 정기 모임이 8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지하철 분당선 야탐역 4번 출구 인근 ANC 프라자 건물 1층 양평해장국집에서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북지역협의회 8월 정기 모임이 8월 10일 일요일 낮 1시 금산사 근처 한우 전문점 야외 고인도에서 있습니다. 시원한 물가가 있습니다. 조합원 3들의 손님
010-5150-073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 검단 지역 번개 모임이 8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강화대교 입구 연지연 곰탕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조합원 민주샘님 010-8888-8948로 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경기 시흥조합원 모임이 8월 10일 일요일 낮 3시 시흥시 신천동 산미시장 앞에서 있습니다. 조합원 우리님 010-5486-72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메모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라디오 메모는 하루 2번 방송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